여러분, 월급에서 지난 10년간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있죠. 그 돈 중 9천억이 한 회사 때문에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홈플러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분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국민연금공단이 어딘가에 투자합니다. 2015년 그 어딘가가 바로 홈플러스였습니다. 정확히 6,121억 원.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천억 손실 가능성이 있다. 잠깐만요. 6,121억을 투자해서 9천억을 잃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여러분, 연금이 어떻게 한 사모펀드의 7조 인수전에 동원됐는지, 어떻게 그 돈이 회사를 살리지 못하고 같이 녹아내렸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지 남의 일처럼 들리신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등골이 서늘하실 겁니다. 약속 하나 하고 시작했죠? 9천억이 진짜 내 연금에서 사라졌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제가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5년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한 말이거든요. 홈플러스 투자에서 최대 9천억 원 손실 가능성이 있다. 공단 수장이 국회에서 공식 회의록에 남는 자리에서 인정한 숫자입니다. 자, 이제 이 숫자를 한번 뜯어볼게요.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한 원금이 6,121억 원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이 3,131억 원, 절반 정도 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에다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 지분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생긴 평가손까지 다 합치면 추정 손실이 약 9천억 원까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원금 6천억을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9천억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한 돈보다 더 큰 구멍이 났다는 거죠. 9천억.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1년 동안 모은 연봉 약 3,600만 원. 이걸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범한 직장인 약 25만 명이 1년치 연봉을 통째로 날린 금액과 맞먹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1년 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가 그냥 증발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돈의 출처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 돈이죠? 우리 부모님, 우리,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가 매달 월급에서 강제로 떼이는 돈이잖아요. 사적 펀드가 망한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적금처럼 부어온 노후 자금에서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통 펀드가 망하면 운용사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돈을 굴린 MBK는 멀쩡하고 돈을 맡긴 국민연금만 9천억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했을까요? 이게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는 신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과장처럼 들리시죠? 숫자를 같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선 표면에 드러난 사람들부터 세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직영 직원이 지난해 2월 19,9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현재 16,450명으로 줄었어요. 1년 만에 약 3,500명, 17.4%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뒤에 협력 납품업체 1,800곳이 있고요. 매장 안에 들어와 장사하는 입점 매장이 8천여 개입니다. 단순히 합쳐도 직접 영향권이 약 10만 명입니다. 여기에 매장 주변 상권까지 포함하면 최대 33만 명까지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직원 200명이 어느 날 동시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동네 식당, 카페, 학원이 같이 휘청입니다. 홈플러스는 그 충격의 약 500배 규모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약 2,200만 명,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간 돈이 그 안에 섞여 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트 노조 추산으로는 점포 한 개가 문 닫을 때 사회 경제 손실이 약 2,700억 원입니다. 그 점포가 지금 전국에서 줄줄이 닫히고 있죠. 자, 여기서 제일 흔한 통념 두 개를 정면으로 깨고 가겠습니다. 첫째, 쿠팡 때문에 망했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환경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멀쩡히 버티고 있거든요. 똑같은 쿠팡, 똑같은 온라인 공세였는데 왜 홈플러스만 무너졌을까요? 둘째,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는 말.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 매출이 6조 9천억 원입니다. 여전히 7조 가까이 파는 회사거든요. 망한 회사 매출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시계를 2015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해 한 사모펀드가 7조 2천억 원짜리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국민연금이 그 거래에 동원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정확히 2015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7년 삼성물산이 대구에 1호점을 엽니다. 한국의 대형마트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순간이죠. 그리고 1999년 영국 테스코가 합작 파트너로 들어오면서 홈플러스는 빠르게 몸집을 키웁니다. 매장이 늘고 직원이 늘고 매출이 폭주합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난 2014년 홈플러스는 매출 약 7조 원, 회계연도 기준 7조 526억 원을 찍습니다. 매장은 약 140개, 직원은 약 2만 명. 이마트 다음가는 업계 2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당시 홈플러스는 한국 유통시장의 알짜 우량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변수가 터집니다. 모회사인 영국 테스코 본사가 회계 부정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본사가 흔들리니 한국 자회사부터 팔겠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매물로 나오자마자 북매 유통 강자들이 달려듭니다. 롯데도 신세계도 침을 흘렸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로 둘 다 막아섭니다. 결국 단독으로 살 수 있는 후보는 사모펀드밖에 남지 않았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게 MBK 파트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MBK가 부른 인수가는 7조 2천억 원. 당시 국내 M&A 사상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MBK 혼자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금 동원이 필요했고 그 한복판에 국민연금이 들어옵니다. 명분은 깔끔했습니다. 우량 유통기업, 안정적 현금 흐름. 그 명분으로 국민연금이 6,121억 원을 집어넣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 5,826억에 보통주 295억. 여기서 핵심은요,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MBK가 7조 2천억을 끌어모으는데 가장 굵은 밧줄, 핵심 앵커였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그저 한 명의 LP가 아니라 MBK 인수자금의 척추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그 국민연금이 이때 사실상 MBK의 인수자금에 합류한 겁니다. 동매 감도가 빈집을 털러 가는데 사다리 값이 여러분 가족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셈이죠. 여러분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통보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자금이 그 사다리에 얹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7조 2천억이 어떤 함정이었는지 정체를 까봅시다. 인수자 MBK는 도대체 누구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2005년에 한 사람이 칼라일 그룹 아시아 회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차린 회사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병주, 영어로는 마이클 병주 킴. 회사 이름 MBK는 바로 이 사람 영문 이니셜에서 따왔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홍콩과 도쿄, 상해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펀드입니다. 운용자산 약 34조 원, 미국 달러로 266억 달러.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입니다. 김병주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 국적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2023년 포브스 한국 부자 1위, 자산만 약 13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거대한 펀드에 실제로 돈을 넣은 LP, 그러니까 진짜 투자자들이 누구인지는 비공개라는 겁니다. 한국 시민단체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 같은 인물을 두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 잘하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 자본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 MBK가 7조 2천억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자기 돈은 약 2조 2천억입니다. 나머지 5조는 홈플러스 명의로 빌렸습니다. 잠깐만요. 자기 돈 2.2조로 7.2조짜리 회사를 사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 5조는 사들인 회사가 갚게 했습니다. 이걸 차입 매수, 영어로 LBO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7억짜리 집을 사면서 자기 돈은 2억만 쓰고 5억 빚은 그 집 등기에 얹어버린 겁니다. 그 집은 사자마자 빚더미에 눌리고 매달 월세, 그러니까 이자를 그 집의 임대 수입으로 메꿔야 합니다. 집주인은 자기 돈 2억으로 7억짜리 집의 소유권을 챙겼는데 정작 그 빚의 무게는 집 본체가 떠안고 있는 구조죠. 이게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 9월 홈플러스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빚더미가 된 홈플러스에서 지난 10년간 정확히 얼마의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 7조 2천억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숫자로 한번 까봅시다. 첫 번째 수법은 LBO 부채 이자입니다. 인수 다음 해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홈플러스가 낸 이자 비용이 누적 약 3조 원입니다. 같은 8년간 영업이익은 누적 4,700억이고요. 그러니까 1년치 이자가 1년치 영업이익의 약 6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매달 이자만 350만 원씩 내는 셈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물건을 팔아도 번 돈이 들어오는 족족족 이자로 빨려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수법, 세일 앤 리스백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매각한 유형자산, 매각 예정자산, 투자 부동산을 다 합치면 누적 4조 1,130억 원입니다. 이 중 점포 부동산만 3조 4천억이고요. 인수 시점엔 자가 매장이 대부분이었는데 회생 시점엔 130개 매장 중 68개, 절반이 넘는 54%가 임차 매장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집을 팔고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가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은 매각 대금 받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부턴 매달 월세를 또 내야 하는 거죠. 자산은 사라지고 고정비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법, RCPS 회수입니다.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요, 사모펀드가 자기 돈을 가장 먼저 빼갈 권리를 사전에 설계한 도구입니다. MBK는 이 RCPS로 6년간 정확히 8,786억 원을 회수합니다. 상환액 3,067억에 이자 비용 5,719억을 더한 금액이고요. 회사에 빚이 쌓이는 동안 대주주는 자기 우선주부터 차근차근 빼간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결국 7조 2천억짜리 회사를 사서 본인은 8,786억을 챙기고 회사 통장엔 빚 2조 9천억과 체납 900억만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2조짜리 회사를 팔아서 남는 건 빚 2.9조입니다. 본인 주머니엔 8,786억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노조가 인건비 좀 양보했으면 살았을 거 아니냐? 다시 숫자를 보시죠. 8년간 이자가 3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700억이고요. 직원 2만 명 인건비를 0원으로 만들어도 이 갭은 못 메웁니다. 이건 노조 문제가 아니라 자본 구조 자체가 회사를 죽이도록 설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한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8,000km 떨어진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계를 2005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여러분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장난감 가게가 있죠? 토이저러스입니다. KKR과 베인캐피탈, 보나도라는 사모펀드 3사가 손을 잡고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가는 66억 달러. 그런데 이 거래 구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기 돈은 일부만 쓰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토이저러스 회사 명의로 빚을 떠넘겼습니다. 홈플러스에 5조 빚을 박아 넣은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구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4억 5천만 달러씩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매장 리모델링도 온라인몰 투자도 모두 이자 갚는 데 잠식됐습니다. 그러다 2017년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죠. 이듬해 800개 매장이 문을 닫고 직원 3만 3천 명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인수했던 사모펀드 3사는 어땠을까요? 자문료, 거래수수료, 이자 명목으로 4억 6,400만 달러를 회수해갔습니다. MBK가 RCPS로 8,786억을 챙겨간 그 패턴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토이저러스는 미국판 홈플러스입니다. 인수자만 KKR로, 매장만 마트에서 장난감 가게로 바뀌었지 결말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죠. KKR이 보유했던 일본 슈퍼마켓 체인 세이유는 2025년 트라이얼 홀딩스에 약 4천억엔에 매각됐습니다. 사모펀드의 유통업 인수와 매각회로는 이미 한, 미, 일 어디서나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응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사모펀드 감시단체 PESP와 금융당국이 LBO 규제 강화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금융위와 금감원이 차입 매수 규제 개선을 이제 막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시스템은 똑같은데 브레이크는 한참 늦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있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회사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에서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신한 LBO 사건을 보세요. 인수자가 자기 돈은 거의 안 넣고 대출만 끌어다 회사를 산 다음 그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법원은 배임죄로 갔죠. 한국 LBO 형사책임 판례의 효시입니다. 대선주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너스톤이 인수한 뒤 유상감자와 배당으로 회사 돈을 빼냈습니다. 결국 똑같은 빨대였습니다. 그런데 MBK는 지금 홈플러스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MBK 책임론이 번지고 있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느 날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는 공시가 떴다고 해봅시다. 4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인수자가 자기 돈을 30%도 안 넣었는가? MBK 홈플러스가 정확히 그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인수 직후 사옥이나 자회사 매각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가? 셋째, 연구개발이나 신규 시설 투자가 줄줄이 잘리는가? 넷째, 대주주에게 RCPS 같은 회수 우선 채권을 따로 챙겨주는가? 여러분 회사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모펀드로 바뀌었다는 공시가 뜬다면 위 4가지를 체크해보세요. 4개 다 들어맞으면 1, 2년 안에 홈플러스의 길을 갑니다. 다행히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차입 매수 규제 개선에 들어갔어요. 피인수기업이 떠안을 수 있는 부채 한도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도 PEF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참여연대와 민변 같은 시민단체는 한 발 더 나갑니다. MBK에 3년간 신규 투자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의 칼은 이미 회장 목 앞에 와 있습니다. 2026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코앞이던 시점에 820억 원짜리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였어요.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인 2026년 2월에는 김 회장 등 7명이 정무위 미증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됐고요. 배임과 사기, 위증까지 칼이 3갈래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연금 9천억은 정말로 사라졌고 다음 차례는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연금 9천억이 어떻게 녹았는지, MBK가 어떻게 7.2조를 5조 빚으로 둔갑시켰는지, 그리고 미국 토이저러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듯 다음 차례가 우리 회사가 될 수 있는 이유까지, 이게 홈플러스 몰락의 진짜 비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부터 봅시다. 2025년 12월 29일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익스프레스를 떼서 따로 팔고 6년에 걸쳐 41개 점포를 닫고 3천억 DIP 대출로 숨통을 트는 아니고요. 그 41개 중 19개 점포는 올해 안에 영업이 끝납니다. 법정 관리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2026년 5월 4일까지로 미뤄진 상태예요. 그 일주일 뒤가 진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1일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의 NS 홈쇼핑이 선정됐습니다. 회생의 불씨가 일단은 살아난 거죠. 다만 매각가는 2천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1조 원을 부르던 사업부가 1년 만에 5분의 1 가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열쇠는 메리츠 금융이 주고 있습니다. 1조 2,396억 선순위 채권자거든요. 이쪽이 회생에 동의해야 회사는 살고 반대하면 청산입니다. 그런데 청산 가치가 3.7조, 계속 가치가 2.5조예요. 숫자만 보면 회사를 죽이는 게 1.2조 더 이득입니다.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9천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손봐야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차임 매수 부채 한도 신설입니다. 사들인 회사가 떠안을 빚의 상한을 못 박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인수가의 50% 이내로요. 둘째, 국민연금 PEF 투자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운용사의 LBO 비율, LP 투명성 기준을 못 박아야 합니다. 셋째, 사모펀드 LP 공개 의무화입니다. 누구의 돈인지 최소한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사모펀드 인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시그널 중 몇 개가 이미 보이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홈플러스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 그리고 MBK가 손을 댄 또 다른 포트폴리오의 현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